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주요 동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러시아와의 공동 무기 개발이 대단히 활발합니다. 러시아 내 완제품 장비들 이외에도 한국은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여타 종류의 방산품들에 관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S-350 항공미사일 비타주 BTS는 한국과 공동 개발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명칭은 철미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은 근년 들어 탄도미사일 기술에서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러시아의 기술 원조 덕택입니다. 현무와 같은 탄도미사일 개통의 기술은 러시아의 이스칸다르를 직접적으로 참고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한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이처럼 순조로운 것일까요? 반면 일본은 이와 같은 정황이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이건 말하자면 일본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역사와 현실의 문제가 뒤엉켜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쿠릴 열도 문제 같은 일종의 해역 분쟁 문제 같은 거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북한을 사이에 두고 있고 러시아와는 직접적인 문제들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해역도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역사와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처리해야 할 문제나 갈등 관계가 별로 없어요.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전략적인 경계심이 아주 낮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우뚱하는 러시아-한국 간방위 협력.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동시에 미국제 무기 주요 수입국인 한국이 러시아제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방위산업 교류는 바로 러시아 경협차관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냉전 종식 후 1991년 한국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러시아 경협차관을 제공했고 당시 산업,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9개 시중은행이 참여해 현금 10억 달러와 소비재 4억 7천만 달러를 제공했다. 당초 99년까지 모두 돌려받기로 했으나 러시아 측이 자국 사정으로 상환을 미루는 바람에 제때 회수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같은 해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현금 차관을 상환 못한 러시아는 당시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T-90형 전차, 보병 전투 차량과 헬리콥터 등 군수품을 대신 한국에 줬다. 그러나 한국군이 고급 군수품의 지급을 환영했다고 해도 서울은 기성의 무기 플랫폼 수입을 계속하기를 원치 않았다. 첫째, 한국은 미국의 군수 물자를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었고 러시아산 무기는 미국산과 융화가 잘 안됐다. 이 밖에도 한국은 당시 군수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싶어 했다. 한국, 러시아 군사기술 채용 SLBM 상용화 단계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의 핵심 테크놀로지는 최첨단 러시아 기술이다. 한국은 러시아의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 트리움프에 탑재된 고급 미사일 기술을 채용하고 있다. 48N6 장거리 미사일과 VM-96 단거리 미사일로 구성된 S-400은 탐지거리가 300km인 L밴드 96L6 목표물 획득 레이더를 갖추고 있으며 탐지거리 300km의 IJ-밴드 그레이브 스톤 목표물 추적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 S-300PMU 시리즈를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다. 한국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잠수함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의 기술을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무기 산업을 업그레이드해왔다. 이 가운데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과 한국산 장거리 유격 시스템인 LSM은 러시아 S-400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M3M 전공의 레이더 탐지거리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린 업그레이드형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개발하는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일정 부분은 러시아의 S-400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제 S-300 미사일 기술을 SLBM에 도입하고 있는 북한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로켓 전문가들은 한국의 로켓 개발 기술이 북한에 비해 10년가량 뒤처져 있다고 평가해왔다. 나로호 발사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은 1단계 발사체 개발 능력이 없다. 전적으로 과거 소비에트 시절부터 군사 분야에 있어 러시아의 기술에 의존해왔던 북한을 뛰어넘기 위해 한국 역시 러시아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인 S-300을 응용해 SLBM을 만들고 있지만 한국은 러시아 경협 차관 대가로 들여온 S-400에 적용된 콜드론칭 기술을 통해 북한보다 안정적인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화약이 아닌 가스압 발사 방식으로 수면 위에서 미사일을 점화시키는 콜드론칭은 SLBM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S-400의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한국 최초로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장보고 3은 배수량이 3,000톤으로 지난 2012년 12월 대우조선해양과 상세 설계 및 함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를 진행해왔으며 장보고 3 일본함을 2014년 11월에 착공했다. 여기에 장착되는 미사일은 콜드론칭 기술이 접목된 것으로 미사일이 일정한 고도에 도달할 때까지 로켓 엔진이 점화하지 않는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해군 보유 무기는 현재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이 포함돼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시험 발사로 단중 장거리 로켓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시돼 한국 국방부는 대응 차원에서 SLBM 보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러 S-400 기초, 한국이 자체 생산한 MSAM 지대공 미사일.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존의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운용 중인 미사일은 미국 레이시온사 호크 미사일과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이 1950년대에 개발된 미사일뿐이었다. 육군의 방공무기로 천마 대공 미사일과 비호 자주 대공포 같은 시스템이 이미 개발돼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두 체계 모두 육군의 야전 방공체계이며 공군의 방공체계와는 구분된다. 이에 대한민국 공군은 호크 미사일 체계 대체용으로 사거리 40km급 중거리 중고도 방공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다. 천공 MSAM은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이다. 1999년 개발이 시작됐는데 초기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 기술이 도입됐다. 허드슨 연구소의 정치, 군사분석센터 소장은 MSAM은 S-400 다기능 X밴드 레이더에서 얻은 기밀 정보를 포함해 러시아 방산업체인 알마즈 안테이사 S-400 미사일 기술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MSAM은 탄도 미사일과 항공기 모두에 대항하도록 설계돼 있다. 러시아 S-400의 미사일 9M96을 사용하며 초속 5km까지 요격이 가능하다. 북한의 노동 1호를 요격할 수 있는 수치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러시아인의 마음은 한국으로 가버릴지도 모른다. 러시아 극동에서 한국의 위상이 커지고 있다. 2018년 한국과 러시아 극동의 교역액은 97억 2151만 달러 규모로 중국에 이어 2위였다. 러시아가 원유와 LNG 등 에너지 자원을 팔고 한국이 자동차와 그 부품 등 기계류를 파는 구조는 러일 무역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에 진출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액 자체는 많지 않다. 그런데도 왜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 극동 진출에 적극적인 것인가? 한 러비즈니스 협의회의 박종호 회장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 올해 6월 한국과 러시아는 서비스 투자 분야의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체결된다면 의료, 물류, 상업, 관광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러시아 투자는 가속화될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한국 화이트국 제외도 러시아의 중요성을 높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일본과의 대립은 점점 심해지고 장기화될 것이며 한국은 러시아와의 무역 확대, 경제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수출 제한 대상으로 삼는 반도체 재료, 전자부품, 공작기계, IT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기초과학이 원래 강해 화학 분야가 발전했고 IT 분야에서도 우수한 인재가 풍부하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러시아도 솔깃하다. 7월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 이후 러시아는 불화수소를 한국에 공급할 수 있다고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영한 모스크바 대학의 화학자 유리 졸로토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은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해 생산을 하지만 러시아는 원료도 자국에서 조달 가능하기에 유리하다. 다만 강한 침식성을 가진 제품의 특성상 운송에 대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데 이 점에 있어서 수송거리가 가까운 일본과 거래하는 것이 한국에게 유리한 것만은 틀림없다. 불화수소 조달 실현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러시아에서 대안을 찾는 것은 큰 흐름상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될 것이다.
러시아 극동의 정통한 러시아 NIS 무역회 모스크바 사무소의 사이토 다이스케 소장은 원래 한국 기업은 도전 정신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항상 일본보다 앞서가는 자세가 있다. 일본 기업들이 극동 진출을 주저하고 있던 때에도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왔으며 현재 진행 중인 분야는 호텔, 농림, 수산, 통신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한국 기업은 성공 여부에 대해 확신이 없어도 가능성이 보인다면 일단 진출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다. 그 점이 신중한 일본 기업들과의 큰 차이다. 한국은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한 물류 수송에도 적극적이며 지금은 러시아 철도에 있어서 우수한 주요 고객이다. 일본에서도 시베리아 철도의 편리성이 검토되고 지난해 처음으로 국토교통청에서 일본에서 모스크바 구간의 운송시험이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험 실시되었었다. 결과는 최상으로 유망한 운송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으며 현재는 파일럿 프로젝트 2탄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빨리 이를 사용할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뭐니 해도 러시아 극동에 급증하고 있는 한국 관광객이 눈에 띄는 상황이다.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한 극동 연해주 지역을 방문한 한국인은 2017년 10만 명에서 2018년에는 22만 명이 넘었었다. 반면 일본인은 한국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만여 명이다. 인구를 감안하면 차이가 너무 크다. 그만큼 한국인에게 있어 러시아에 대한 정신적 장벽이 낮은 것이다. 흘러간 관광비자가 철폐되고 5년 만에 러시아는 한국인에게 극히 보통의 여행지가 된 것이다. 한국과 블라디보스톡 간직행은 주 50편에 달하며 지방도시와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전기 페리도 운행 중이지만 일본은 도토리에서 출발하는 일주일에 1편의 전기 페리가 있지만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적 왕래를 통해 한국 기업이 러시아 극동 진출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블라디보스톡 중심부 카페에서 한국어 메뉴는 10여 권이나 있었지만 일본어나 중국어는 한 권씩밖에 없었다. 한국인들에게 해외여행은 일상생활의 일부이다. 한일 갈등으로 일본 여행을 취소한 사람들 중 일부는 분명 가까운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할 것이다. 일본인은 러시아 여행을 위해 비자가 필요하지만 연해주 지방에 하나자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기에 한국인에 비해 그다지 불리하지 않다. 항공권이 비싼 것도 아니다. 역시 문제는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한 정신적인 벽일 것이다. 아베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푸틴 대통령을 친밀하게 블라디미르라고 부르며 러시아와의 우호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극동에서의 서민 레벨의 왕래를 보면 수상이 연출하고 있는 친근감과 실태와는 괴리가 있는 것 같다. 러시아에서의 일본 호감도는 높고 일본 제품의 신뢰도 높지만 그 자리에 멈춰서서 표면적인 우호로 만족하고 있는 사이에 러시아인의 마음은 한국으로 가버릴지도 모른다.